2024년 2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31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골목 한복판에서 남자 한 명이 죽어 있었다. 시신의 이름은 최진우, 38세, 직업은 영화배우.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던 스타였으나 데뷔작 이후 10년간 단 한 편의 작품도 찍지 못한 채 잊혀진 인물이었다. 쌓이는 심장마비, 외상은 전혀 없었다. 다만 시신 옆에 기이한 것이 하나 있었다. 길이 1m 50cm가량의 도마뱀 사체였다. 탕을 특정할 수 없는 파충류였으며 머리 부분의 비늘이 여성의 머리카락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다. 관할 용산경찰서 강력팀은 현장을 수습하고 최진우의 사인을 단순 심장마비로 처리하려 했다. 그 소식이 마포구 합정동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최상층에 도달한 것은 같은 날 오후 4시였다. 강역탐정사무소의 유리창에는 금박으로 사무소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너머로 한강과 여의도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사무소 내부는 최고급 원목과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었으며 중앙홀에는 인공지능 로봇 세종의 홀로그램 서버가 파란빛을 내뿜고 있었다. 동쪽 복도 끝에는 첨단 화학 분석 실험실이 있었고 서쪽에는 송태풍 박사의 법의학 연구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옥상에는 헬리포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지하 3층 주차장에는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공이 3대와 벤츠 S클래스 1대, 그리고 포르쉐 파나메라 1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나정희 조수가 뉴스 속보를 화면에 띄우며 강혁에게 보고했다. 탐정님, 이태원에서 배우 최진우가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도마뱀 사체가 같이 나왔대요. 경찰은 심장마비로 처리할 것 같은데. 강혁은 가죽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다. 도마뱀의 클로즈업 사진이 보였다. 그의 눈이 좁아졌다. 형사 시절의 습관이 자동으로 작동했다. 있는 것. 시신 하나, 도마뱀 사체 하나. 외상 없음, 없는 것. 유서, 목격자. 사망 직전 통화 기록, 기사에 언급 없음. 어색한 것. 38세 남성이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심장마비로 사망. 그리고 그 옆에 학계에 보고된 적 없는 종의 파충류가 함께 죽어 있음. 강혁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애나 씨. 이애나는 실험실에서 나오며 흰색 가운에 단추를 풀고 있었다. 네, 탐정님. 이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애나가 화면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이 도마뱀 사진에 고정되었다. 저 비늘 패턴은 기존 파충류 분류 책에 어디에도 없어요. 세종. 전 세계 파충류 데이터베이스에서 저 형태학적 특징과 일치하는 종 검색해. 세종의 홀로그램이 전멸했다. 3초 후 응답이 돌아왔다. 일치종 없음. 유사도 가장 높은 종은 킹코브라이나 체형 비율과 두부 형태가 상이함. 추가 분석을 위해 실물 샘플이 필요함. 강혁이 일어섰다. 용산서에 가야겠어. 도마뱀 사체를 확보해야 해. 이애나가 이미 차키를 집어들고 있었다. 제가 운전할게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소리 없이 출발했다. 이애나의 운전은 정밀하고 빨랐다. 합정동에서 이태원까지 20분. 오후에 교통체증을 뚫고 도착했을 때 용산 경찰서 앞에는 이미 언론사 차량이 줄지어 있었다. 강혁은 경찰서에 들어가 수사과장을 만났다. 서울경찰청 강력계 시절의 인맥이 살아있었다. 수사과장 박정태는 강혁의 전 동기였다. 오랜만이다 강혁아. 최진우 건 때문에 온 거지. 도마뱀 사체 좀 볼 수 있을까? 박정태가 고개를 저었다. 그게 말이야. 이상한 일이 생겼어. 감식반이 사체를 수습해서 증거실에 보관했는데 2시간 만에 분해가 시작됐어. 지금은 거의 액체 상태야. 사진만 남아있어. 강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연 분해는 아니겠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야. 포르말린에 담근 상태에서 분해가 진행됐어. 정상적인 유기체 반응이 아니야. 강혁은 증거실로 가서 남아있는 잔해를 확인했다. 유리 용기 안에는 검붉은 액체만 고여 있었다. 이애나가 가방에서 채취 키트를 꺼내 소량의 샘플을 확보했다. 박정태가 눈을 감아주었다. 차로 돌아온 강혁에게 이애나가 말했다. 포르말린 속에서 분해라니. 이건 일반적인 생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사무소로 돌아가서 분석해 볼게요. 그때 강혁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형 강민혁이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혀가 최진우 건 들었지. 응, 형. 방금 증거실 갔다 왔어. 그 건에 대해 내가 하나 알려줄 게 있어. 최진우가 죽기 사흘 전에 한 가게에서 뭔가를 구매한 카드 기록이 있어. 가게 이름이 D백작의 가게야. 주소가 서울 종로구 익선동 32번지.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업종이 특수동물 판매업이야. 대표자 이름은 등록되어 있지 않아. 법인 명의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권 정보가 유효하지 않아.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형, 고마워. 조심해라 혀가. 뭔가 냄새가 나. 통화를 끝낸 강혁은 이해나에게 말했다. 애나 씨, 목적지 변경, 종로구 익선동. 이해나가 핸들을 돌렸다. 내비게이션이 재설정되었다. 차는 이태원을 빠져나와 남산 터널을 통과했다. 종로구 익선동은 구한말 한옥이 밀집한 골목이었다. 최근 카페와 식당으로 개조된 한옥들이 즐비했지만 32번지는 골목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관광객의 발길이 닿지 않는 막다른 골목이었다. 검은색 목재 대문 위에 금색 글씨로 D백작의 가게라고 쓰여 있었다. 그 아래에 작은 글씨가 있었다. 사랑과 꿈과 희망을 파는 곳. 강혁은 대문 앞에 섰다. 안에서 향 냄새가 흘러나왔다. 달콤하면서 묘하게 현기증을 유발하는 종류의 향이었다. 이에나가 코를 찡그렸다. 이 향. 성분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환각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강혁이 대문을 밀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통로가 나타났다. 양쪽 벽에는 세 장이 걸려 있었고 그 안에서 이름 모를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다. 통로 끝에 붉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강혁이 커튼을 걷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한옥의 대청마루를 개조한 것이었다. 사방에 수족관과 유리 진열장이 있었고 그 안에 갖가지 동물들이 있었다. 그리고 중앙의 원목 카운터 뒤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남자였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외모였다. 20대처럼 보이기도 했고 40대처럼 보이기도 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고 있었다. 차이나 드레스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있었다. 왼쪽 눈은 금색이었고 오른쪽 눈은 보라색이었다. 그는 찻잔을 들고 있었으며 강혁과 이에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시나요? 강혁은 상대를 관찰했다. 있는 것, 이질적인 외모, 양한 홍채 색상 불일치, 동물 판매 시설, 없는 것, 직원. 사업자 관련 서류가 보이는 곳, 일반적인 결제 단말기, 어색한 것. 이 공간의 넓이가 외부에서 본 한옥의 크기보다 훨씬 크다는 점, 저는 강혁이라고 합니다. 탐정이에요. 며칠 전 이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한 최진우라는 분이 사망했어요. 그 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남자의 미소가 깊어졌다. 아, 최진우 씨. 안타까운 일이군요. 저는 이곳의 점장입니다. D라고 불러주세요.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강혁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최진우 씨가 이곳에서 무엇을 구매했습니까? D라고 자칭한 남자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마뱀이요. 매우 희귀한 종이죠. 저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동물들을 취급합니다. 물론 모든 판매에는 계약서가 따릅니다. 계약 조건을 어기면 저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어떤 계약 조건이었죠? D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강혁에게 건넸다. 종이는 양피지 같은 재질이었고 붓으로 쓴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었다. 내용은 세 가지 조항이었다. 첫째, 이 동물의 눈을 직접 들여다보지 말 것. 둘째, 하루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신선한 생고기를 급여할 것. 셋째, 이 동물을 타인에게 보여주지 말 것. 강혁은 계약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눈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D가 어깨를 으쓱했다. 계약 조건은 말 그대로입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알 수 없어요. 저는 그저 동물을 팔 뿐이니까요. 강혁은 D의 태도에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읽으려 했다. 이 남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강혁은 다른 질문으로 전환했다. 최진우 씨 외에 최근 한 달간 동물을 구매한 고객이 더 있습니까? D가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고객 정보는 비밀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가게를 찾는 분들은 대개 무언가를 잃은 분들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은 절박한 마음으로 오시죠.
강혁은 더 이상의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해나와 함께 가게를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향냄새가 사라졌고 머리가 맑아졌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저 안에 있을 때 이상했어요. 저한테는 저 가게 안의 동물들이. 이해나가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뭐가 보였어요? 이해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수족관 안에 물고기가. 순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여자 얼굴이요. 아마 향 때문일 거예요. 환각이겠죠.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메모를 남겼다. 환각 유발향, 동물이 사람으로 보임, 계약서의 금기 조건, 위반 시 구매자 사망. 이것은 단순한 동물 가게가 아니었다. 사무소로 돌아온 후 이해나는 도마뱀 잔의 샘플을 분석했다. 세종과 연동된 질량 분석기와 DNA 시퀀서가 작동했다. 결과는 3시간 후에 나왔다. 이해나가 강혁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다. 탐정님,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뭐가? 이 샘플의 DNA요. 파충류 염기서열이 맞아요. 하지만 23%가 인간 DNA와 일치해요. 자연계에 이런 생물은 존재할 수 없어요. 유전자 편집으로도 이런 키메라는 현재 기술로 만들 수 없고요.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50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강혁은 최진우의 주변 인물을 조사했다. 세종이 최진우의 최근 3개월간 통화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했다. 특이사항이 하나 나왔다. 최진우는 사망 2주일 전부터 매일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번호의 주인은 서민정, 32세, 직업 프리랜서 모델. 하지만 서민정은 2023년 12월부터 두절된 상태였다. 최진우가 전화를 건 모든 기록에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강혁은 서민정의 실종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에 신고된 기록은 없었다. 가족 관계를 조회하니 천해고하였다. 부모 모두 사망, 형제 없음. 사회적 연결이 극도로 제한된 인물이었다.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사람. 강혁의 불안감이 커졌다. 그는 세종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다. 최근 6개월간 서울 및 수도권에서 30세 미만의 단독 거주 성인이 원인 미상으로 사망한 사건을 전부 조회해.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총 7건이었다. 모두 심장마비, 모두 외상 없음. 모두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동물 사체 또는 흔적이 발견됨. 경찰은 각각의 사건을 별개로 처리했고 동물 관련 증거는 부수적 사항으로만 기록되어 있었다. 7건, 강혁이 중얼거렸다. 전부 뒤 백작의 가게에서 동물을 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 이해나가 7건의 피해자 카드 내역을 추적했다. 세종이 20분 만에 결과를 도출했다. 7명 중 4명의 카드 사용 내역에 D 백작의 가게가 확인되었다. 나머지 3명은 현금 거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강혁은 송태풍 박사를 불렀다. 송 박사는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으로서 법의학과 범죄학을 겸비한 전문가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늘 반쯤 풀린 넥타이를 메고 있는 중년 남성이었다. 송 박사, 이 7건의 사망 사건에서 공통점이 뭘까요? 송태풍 박사가 데이터를 살펴보았다. 전원 심장마비, 외상 없음.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 사망자들의 사망 전 혈액 검사 기록을 보면 전원 도파민과 옥시토신 수치가 정상의 3배에서 5배까지 상승해 있었어요. 극도의 행복감이나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는 뜻이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춘 거예요. 강혁의 눈이 빛났다. 행복하다가 죽은 거야. 아니, 행복에 중독되어서 죽은 거야. 이해나가 끼어들었다. 혹시 저 가게에서 파는 동물이 특수한 페로몬이나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건 아닐까요? 구매자를 극도의 도취 상태로 만들고 결국 심장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단순한 화학물질이라면 부검에서 검출되었을 거야. 검출이 안 됐다는 건 미지의 물질이거나 분해가 극도로 빠른 물질이라는 뜻이지. 도마뱀 사체가 포르말린 속에서도 분해된 것처럼. 강혁은 결심했다. 한 번 더 디백작의 가게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를 해서 갈 것이었다.
이에나에게 가스마스크 소형 필터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향에 의한 환각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오전, 강혁과 이에나는 익선동을 다시 찾았다. 두 사람 모두 코 안에 소형 활성탄 필터를 삽입한 상태였다. 골목은 전날과 같았다. 하지만 32번지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강혁은 멈추었다. 대문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흰 동백꽃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명함 크기의 카드가 있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의 손님에게 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강혁은 카드를 집어들었다. 우리가 올 줄 알고 있었어.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향 냄새가 훨씬 약했다. 필터의 효과인지 아니면 D가 향을 줄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중앙 카운터에 D가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옥색 비단 의상을 입고 있었다. 그의 앞 탁자에 닭이 세트가 놓여 있었다. 다시 오셨군요, 강혁 씨. 그리고 이번에는 방비도 하셨고, D가 코 필터를 암시하듯 자신의 코를 가리키며 미소 지었다. 강혁은 자리에 앉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가게에서 동물을 산 사람들 중 최소 7명이 사망했어요. 전부 심장마비로.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안타깝지만 저는 단지 동물을 판매할 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한 것은 고객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분명히 경고했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경고만 하면 면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판매한 동물이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판매한 거라면 그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에요. D가 처음으로 웃음을 멈추었다. 그의 금색 눈과 보라색 눈이 강혁을 직시했다. 강혁 씨. 저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저는 단지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뿐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그들의 몫이에요. 최진우 씨는 도마뱀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보았어요. 사랑을, 인정을, 존재 이유를. 그는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행복하게 죽었다고 해서 살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저는 증거를 모아서 당신을 기소할 겁니다. D가 다시 미소를 지었다. 강혁 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새로운 손님이 올 거예요. 그 손님이 제 가게에서 동물을 사면 역시 죽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안 팔면 그 사람은 제 가게에 오기 전에 이미 죽어 있는 것과 다름없어요. 당신이 정말로 그 사람을 구하고 싶다면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강혁은 그 말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 손님이 누군데요? D가 작은 카드를 하나 건넸다. 카드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서윤. 강혁과 한 가게를 나와 즉시 세종에게 한서윤을 조회하도록 했다. 한서윤, 28세, 전직 가수. 2021년 소속사 해체 후 활동 중단. 현재 서울 성동구 성수동 원룸 거주. 단독 세대, 가족 연락 두절. 최근 3개월간 병원 기록에 우울증 약 처방 이력 있음. 또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에요. 이에나가 말했다. 강혁은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다. D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제가 안 팔면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 말은 한서윤이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D는 자신이 파는 동물이 일시적으로 남아 그 사람에게 삶의 이유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 대가는 죽음이었지만 강혁은 결정을 내렸다. 한서윤을 먼저 만난다. D의 가게에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접촉해서 그녀를 보호한다. 이에나가 핸들을 돌렸다. 성수동으로. 한서윤의 원룸은 성수동 공장 밀집 지역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4층에 있었다. 강혁이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강혁입니다. 탐정이에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문이 열렸다. 한서윤은 말라 있었다.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있었다. 잠옷 차림이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강혁은 부드럽게 말했다. 혹시 익선동에 있는 가게를 알고 계시나요? 디백작의 가게라는 곳. 한서윤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데요. 강혁은 그녀의 반응을 읽었다. 거짓이었다. 하지만 강제로 캘 수는 없었다.
그는 명함을 건넸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 늦은 밤이라도. 한서윤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사무소로 돌아온 후 강혁은 세종에게 한서윤의 실시간 위치 추적을 지시했다. 그녀의 휴대전화 신호를 기반으로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었다. 합법의 경계선에 있는 방법이었지만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11시 세종의 알림이 울렸다. 한서윤의 휴대전화가 익선동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강혁은 코트를 집어들었다. 애나 씨, 이애나가 이미 차키를 들고 서 있었다. 알고 있어요. 갑시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야간에 서울을 질주했다. 이애나의 운전은 정확하고 빨랐다. 15분 만에 익선동에 도착했다. 골목은 어두웠다. 32번지 대문 앞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강혁이 대문을 밀었다.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통로의 새들이 잠들어 있었다. 붉은 커튼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뒤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한서윤의 목소리. 강혁이 커튼을 걷고 안으로 들어섰다. 뒤가 한서윤에게 유리 수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수조 안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 있었다. 크기는 30cm 정도였고 비늘이 무지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서윤의 얼굴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아 있었다. 그녀는 수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강혁은 이해했다. 한서윤에게는 그 물고기가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었다. 뒤의 동물들은 구매자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에 형상을 취했다. 멈추세요, 강혁이 말했다. 한서윤 씨. 그건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당신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저 동물을 데려가면 당신도 죽게 됩니다. 한서윤이 강혁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분노가 있었다. 상관없어요. 엄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강혁은 한 걸음 다가갔다. 한서윤 씨, 저는 당신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디가 말했다. 강혁 씨, 이분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게. 강혁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형사 시절의 불꽃이 타올랐다. 선택이요. 극도의 우울 상태에서 환각 물질에 노출된 사람의 판단을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뒤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강혁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당신은 진심으로 이 사람을 걱정하는 거로군요. 강혁은 한서윤에게 다가갔다. 한서윤 씨, 저와 함께 가시죠.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서윤은 수조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강혁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을 때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강혁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 진심이 있었다. 한서윤은 강혁을 따라 가게를 나왔다. 이애나가 차문을 열어주었다. 한서윤을 뒷좌석에 태우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이애나의 따뜻한 미소가 한서윤을 안심시켰다. 차가 출발한 후 강혁은 뒤를 돌아보았다. 32번지의 불빛이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강혁은 알았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한서윤은 이애나의 주선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자발적 입원을 했다. 그녀의 안전은 확보되었다. 하지만 7명의 사망자와 D100짝의 가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강혁은 다음 며칠간 사망자 7명의 배경을 조사했다. 세종과 이애나와 송태풍 박사가 총동원되었다. 패턴이 드러났다. 사망자 전원이 극심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자녀를 잃은 부부, 연인에게 배신당한 남성, 가족과 연을 끊은 여성, 인생의 의미를 잃은 전직 스포츠 선수, 모두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었다. D의 가게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D의 가게를 찾아온 것이었다. 강혁은 송태풍 박사에게 물었다. 박사님,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정상의 5배까지 올라가면 심장에 어떤 영향이 있죠? 송태풍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타코츠보 심근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감정 과부하로 인한 심장마비죠. 흔히 상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의 역 버전이에요. 극도의 슬픔이 아니라 극도의 행복이 심장을 멈추게 하는 거죠. 문헌에는 거의 보고된 적이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강혁은 확신을 가졌다. D의 동물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구매자에게 극도의 행복감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했다. 그리고 그 물질은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부검으로도 검출이 불가능했다. 완벽한 범죄였다. 하지만 D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과 꿈과 희망을 파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2024년 2월 21일 강혁은 D 백작의 가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강민혁에게 연락했다. 형, 이 건으로 수색영장이 필요해. D 백작의 가게, 종로구 익선동 32번지. 강민혁은 잠시 침묵했다. 혁아, 내가 직접 확인해봤는데 그 주소지에 등록된 사업체가 없어. 뭐라고? 분명히 사업자 등록이 이전에는 있었어. 하지만 오늘 아침 확인했더니 말소되어 있었어. 그것도 등록일 자체가 소급 삭제된 것처럼 데이터가 사라져 있어. 국세청에서도 확인이 안 돼. 강혁의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흘렀다. 데이터가 사라졌다고.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한테 카드 기록을 알려줬었잖아. 최진우가 D백작의 가게에서 결제한 기록. 그것도 사라졌어. 카드사 원장에서 해당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강혁은 즉시 이해나에게 확인을 지시했다. 이해나가 세종을 통해 검색한 결과도 동일했다. 모든 디지털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강혁의 사무소에 저장된 캡처 이미지와 이해나가 채취한 도마뱀 잔의 샘플뿐이었다. 강혁은 직접 익선동으로 달려갔다. 32번지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대문이 없었다. 아니, 건물 자체가 없었다. 32번지는 빈 공터였다. 잡초만 무성했다. 옆 건물 주인에게 물었더니 여기는 원래부터 빈터였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강혁은 빈 공터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에 실려 아주 희미한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리고 발밑에 무언가가 있었다. 명함 크기의 카드 한 장이 풀 사이에 놓여 있었다. 강혁 씨. 즐거웠습니다.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강혁은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사무소로 돌아온 후 강혁은 팀 전체를 소집했다. 이해나, 송태풍 박사, 나정희, 세종, D백작의 가게는 사라졌어. 하지만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어. 저 인물은 반드시 다시 나타날 거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름으로,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잃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환상을 팔 거야.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우리가 가진 물증은 도마뱀 잔의 샘플뿐이에요. 그것만으로는 기소가 불가능해요. 알아. 하지만 샘플은 분석을 계속해. 인간 DNA와 파충류 DNA가 혼합된 생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자연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그 방향으로 추적해.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확인한 게 있어요. DNA 샘플에서 추출한 인간 유전자 부분을 전국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는데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부분 일치가 나왔어요. 23% 일치 구간의 패턴이 특정 가게, 개의 유전적 특성과 유사해요. 동아시아계이면서 극히 드문 유전적 변이를 공유하는 혈통이에요. 강혁의 눈이 빛났다. 그게 D백작 본인의 DNA일 수도 있다는 거지. 가능성은 있어요. 만약 D백작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유전자를 동물에게 삽입한 거라면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어딘가에서 D는 새로운 가게를 열고 있을 것이었다.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강혁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다시 읽었다.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반드시 찾아내겠어. 강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24년 3월 25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가 나타났다. 한서윤이 퇴원한 후 강혁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한 것이었다. 그녀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살이 올랐고 눈에 생기가 있었다. 강혁 씨.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서윤이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D백작의 가게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강혁이 귀를 기울였다. 인터넷이에요. 우울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비밀 메시지로 보내왔어요.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다면 이 주소로 가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D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표적을 물색하고 있었어. 이해나가 즉시 세종에게 해당 커뮤니티의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세종이 사흘간 크롤링과 패턴 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나왔다. 전국 각종 우울증 커뮤니티와 상실감 관련 게시판에서 유사한 비밀 메시지가 최소 32건 발견되었다. 메시지의 발신 계정은 매번 달랐지만 문체 분석 결과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메시지에 포함된 주소가 있었다. 서울이 아니었다.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강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차이나타운, 원작 그대로야. 이 인물은 차이나타운에서 새로운 가게를 열었어. 강혁과 이해나는 즉시 인천으로 출발했다. 이번에는 사무소에 드론 2대를 가져갔다. 송태풍 박사에게는 샘플 분석을 계속하도록 하고 나정희에게는 강민혁에게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인천 차이나타운은 개항기 이후 형성된 한국 최대의 중국인 거리였다. 붉은색 간판과 등불이 거리를 장식하고 있었다. 강혁은 세종이 특정한 주소로 향했다. 중구 설린동 87번지. 좁은 골목 안쪽에 2층짜리 중국식 건물이 있었다. 문 위에 한자로 DD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 작은 글씨, 꿈과 사랑과 희망. 강혁은 필터를 코에 삽입하고 대문을 밀었다. 안의 구조는 익선동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통로, 세장, 향냄새, 커튼 너머의 넓은 공간, 수족관과 진열장, 그리고 중앙에 앉아있는 D.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다. D의 옆에 소년이 하나 앉아 있었다. 10살쯤으로 보이는 아이였다. 금발의 파란 눈. 소년은 진열장 안의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입을 움직이지 않는데도 동물들이 반응하고 있었다. 강혁씨, 어서 오세요. D가 미소 지었다. 익선동에서 뵌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당신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D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혐의로요? 여기에는 시체도 없고 불법 약물도 없어요. 저는 합법적으로 동물을 판매할 뿐입니다. 합법이라고 사업자 등록도 없이 신원도 불명인 채로 그리고 당신이 파는 동물에 인간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생명윤리법 위반입니다. D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다. 미세한 놀라움이었다. 인간 유전자라. 그것을 분석해내셨군요. 강혁은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법의 관할 안에 있는 한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 D의 옆에 있던 소년이 강혁을 올려다보았다. 소년의 입이 열렸다. 형사 아저씨. 백장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강혁은 소년을 바라보았다. 넌 누구니? D가 대답했다. 제 손님의 동생이에요. 제가 잠시 맡고 있습니다. 강혁은 소년의 상태를 관찰했다. 건강해 보였다. 학대나 감금의 흔적은 없었다. 오히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이때 이해나의 귀에 꽂힌 이어피스에서 세종의 음성이 들렸다. 긴급보고. 가게 뒤편 2층에서 열화상 감지된 인체 열원 추가 3명, 성인 남성 1명, 성인 여성 2명. 현재 이동 없음. 이해나가 강혁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강혁은 알아챘다. 위층에 누군가가 더 있었다. 위에 누가 있죠? 강혁이 D에게 물었다. D가 대답했다. 제 다른 손님들이에요. 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죠. 강혁은 결단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D는 막지 않았다. 어차피 법적으로 강혁에게 수색 권한은 없었다. 하지만 D는 웃으며 손짓했다. 올라가 보세요. 다만 무엇을 보시든 놀라지 마세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다. 향 냄새가 진해졌다. 필터가 있었지만 미세한 두통이 느껴졌다. 2층에는 방 3개가 있었다. 첫 번째 방의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는 3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무릎에 대형 고양이가 한 마리 올라앉아 있었다. 남자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울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강혁은 2번째 방을 보았다. 여성 한 명이 거대한 뱀을 어깨에 감고 있었다. 뱀은 여성의 뺨을 핥고 있었고 여성은 눈을 감은 채 미소 짓고 있었다. 오빠, 보고 싶었어. 3번째 방. 또 다른 여성이 새장 앞에 앉아 있었다. 새장 안의 새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듣고 있었다. 강혁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들은 모두 잃어버린 가족의 환상을 보고 있었다. D의 동물들은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위안의 대가는 강혁은 2층에서 내려왔다. D가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혁 씨? 강혁은 D를 마주 보았다.
당신은 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천천히, 행복하게. 하지만 분명히 죽이고 있어요. D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저 사람들은 제 가게에 오기 전에 이미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행복을 줄 뿐이에요. 제가 없었다면 그들은 차가운 방에서 혼자 죽었을 거예요. 적어도 저와 함께라면 따뜻하게 눈을 감을 수 있어요. 강혁은 이를 악물었다. 그건 당신의 오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한서윤 씨처럼. 저는 한서윤 씨를 당신에게서 빼내왔고 지금 그녀는 살아 있어요. 치료받고 있어요. 다시 노래를 시작했어요. 뒤에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한서윤 씨가요, 네, 살아 있어요. 당신이 팔려고 했던 행복 없이도. 긴 침묵이 흘렀다. 디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금색 눈과 보라색 눈이 강혁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강혁 씨, 당신은 흥미로운 인간이에요. 보통 인간들은 제 가게에 와서 무언가를 달라고 하죠. 하지만 당신은 제가 주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당신을 멈추려는 거예요. 디가 미소 지었다. 알겠어요. 오늘은 제가 물러나죠. 하지만 강혁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는 어떤 탐정도, 어떤 의사도, 어떤 검사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곳이 제 가게예요. 당신이 저를 막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디가 소년의 손을 잡고 가게 뒤편으로 사라졌다. 2층의 손님 3명도 어느새 없었다. 가게 안의 동물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다. 수족관의 물이 증발하듯 줄어들었다. 세 장이 텅 비었다. 5분 후 강혁과 이에나만 텅 빈 건물 안에 서 있었다. 이에나가 말했다. 또 사라졌어요. 강혁은 바닥을 살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카운터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강혁이 집어들었다. 계약서였다. 빈 계약서. 3가지 조항이 적혀 있었다. 첫째, 이 동물을 사랑할 것. 둘째, 이 동물에게 거짓말하지 말 것. 셋째, 이 동물을 영원히 곁에 둘 것. 아래에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작은 글씨가 있었다. 이 계약은 강혁 씨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든 서명하세요. 강혁은 계약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입가에 쓴웃음이 떠올랐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겠다고. 나한테까지 영업을 하다니. 이에나가 물었다. 탐정님,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돌아가자 에나 씨.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강혁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인천대교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에나가 운전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탐정님, D100짝을 잡을 수 있을까요? 강혁은 오래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가 다시 나타나면 반드시 알아챌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그의 손님들을 구해낼 거야. 한 명씩 한 명씩. 이에나가 미소 지었다. 네, 저도 함께 할게요, 탐정님. 사무소에 돌아온 후 강혁은 세종에게 지시했다. 전국 온라인 우울증 커뮤니티 실시간 모니터링 개시. D의 메시지 패턴과 유사한 비밀 메시지가 감지되면 즉시 보고해. 세종이 응답했다. 모니터링 개시합니다. 예상 커버리지 97%. 강혁은 집무실에 앉아 주머니에서 2장의 카드를 꺼냈다. 첫 번째 카드.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두 번째. 빈 계약서. 그는 2장을 나란히 책상 위에 놓고 오래 바라보았다. D100짝이라는 존재는 범죄자인가? 구원자인가? 아니면 그 어떤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 무언가인가? 강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 한서윤이 그 증거였다. 밤이 깊어지고 사무소의 불이 하나씩 꺼졌다. 나정희가 퇴근하고 송태풍 박사가 연구실을 정리하고 나갔다. 이에나만 실험실에 남아 도마뱀 샘플 분석을 계속하고 있었다. 새벽 1시, 이에나가 강혁의 집무실 문을 노크했다. 탐정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강혁이 고개를 들었다. 에나 씨도. 이에나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하나를 강혁에게 건넸다. 그녀는 강혁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탐정님. D가 탐정님한테 남긴 계약서. 혹시 탐정님도 무언가를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강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형사 시절에 내가 살리지 못한 사람들,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 이에나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탐정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살리고 계잖아요. 강혁은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야경의 불빛이 그녀의 윤곽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애나 씨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삼켰다. 대신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애나 씨. 이에나도 미소 지었다. 그녀 역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삼켰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그때 세종의 알림이 울렸다. 패턴 일치 메시지 감지. 발신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상자 프로필 분석 중. 강혁과 이에나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로를 바라보았다. 출발하죠. 강혁이 말했다. 이에나가 차키를 집어들었다. 네, 탐정님. 사무소의 불이 다시 켜졌다. 세종의 파란 홀로그램이 밝게 빛나며 데이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새로운 추적이 시작되었다. D100작의 가게는 어딘가에서 다시 문을 열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강혁은 그것을 찾아낼 것이었다. 반드시.